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경영학과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절차를 한번 특강 형식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 공이 자주 접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그런 수업 속에서도 어떤 절차와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1세대 창업자지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육군 장교 출신이지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 창업 경영 분야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존경하는 인물을 한 분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인물을 따라 배운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고요. 그다음에 가출을 3번이나 하셨죠. 어찌 보면 불량소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출해서 서울에 와서 나름대로 부기학원도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 있는 그 부둣가에서 공사장에 일을 하면서 빈대 교훈도 배우시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그런 기둥적인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뒤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발명가지요.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을 할 때 2399번 2399번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실패고 에디슨이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에디슨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와 같이 실패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창업자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창업은 쉽지를 않습니다. 또 특히나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모든 제조 과정이 자동화되고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창업 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업에 그러면 창업을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실패 요인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그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실패 요인을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실패 요인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성공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성공을 할까? 그 성공하는 쪽으로 성공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면 성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그런 희망적인 어떤 단어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창업의 성공 요인은 뭐 리더십과 교감과 소통 능력과 기회 포착 능력, 그다음에 경영 스타일, 뭐 위기 대응 능력, 이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이 창의력과 혁신 시간이나 또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는. 그다음에 이제 또 창업의 성공 요인을 보면 성취와 성장에 대한 어떤 열망도 있어야 되고 주도적이고 강한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시장 경쟁에 대한 그런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기회 및 목표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어떤 수용과 때로는 수용도 하고 때로는 인내도 해가면서 결단력과 끈질긴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창업을 성공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을 볼 때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창업을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교과서적인 용어고 뭐 학문적인 그런 분석에 대한 표현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 그다음에 자, 이제 개방적인 사고, 또 피드백을 잘 활용해야 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를 하고 또 실패를 어떻게 실패해서 교훈을 찾아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정직해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성과를 공유해야 되고 직원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면 창업에 대한 성공 요인만 가지면 모두가 다 성공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뭐 이렇게 사업을 해도 어느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느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성공 요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또는 재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중에 이런 창업 절차와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창업 성공 요인을 적용을 한다면 비교적 성공을 하는데 쉽게 성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 요인들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실패 요인보다는 성공 요인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성공 요인을 따라 배우는 이런 창업자가 우리 창업경영학과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간에 지금 실패를 해서 지금 재창업을 하건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셔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러면 이러한 창업을 할 때는 어떠한 그 절차, 과정, 순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표준적인 하나 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창업의 어떤 절차입니다. 그래서 창업의 절차는 창업의 요소로부터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어떤 창업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 창업 환경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어떤 장소에 그 창업을 할 것인지 상권 및 입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업이 되면 창업자로서 그 어떤 내 사업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각종 그 용어도 새로운 용어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던 용어도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창업, 사업, 뭐 기업, 산업 이런 각종 업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업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창업이고, 우리 첫 페이지에 나왔듯이 최근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창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사업은 뭐냐? 일정한 목적과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창업을 했다면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을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은 하나의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하고, 산업이라는 거는 뭐 자동차 산업이나 뭐 철강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나 이렇게 하듯이 어떤 한 분야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 뭐 이런 거를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창업을 할 때는 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다양한 창업에 대한 성공 요인이 있는데 그런 성공 요인들이나 이런 창업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현황이나 통계나 이런 것이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를 만들어서
수치로 만들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아, 내가 지금 한 90%를 했구나. 그러면 나머지 10%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통계가 없고 관리할 수가 없으면 개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떻게 좀 조정, 보완, 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까? 뭐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창업의 요소, 창업 절차의 제일 처음이 창업의 요소인데, 창업의 요소는 뭐 4요소를 기본으로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또 이 두 가지 요소만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와 창업 아이템만 있으면 사이버상에 창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창업 자금도 아주 안 드는 건 아니지만 뭐 극소 조금만 들지요. 그다음에 사업장은 뭐 자기 집에서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창업의 4요소 또는 뭐 2요소, 뭐 3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창업의 핵심 요소는 창업자겠죠, 본인. 그래서 창업자의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성공적인 요인, 음? 성격이나 건강이나 전문성이나 뭐 기술, 경험, 자격증, 취미, 적성, 뭐 가족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인지, 그다음에 이제 저런 창업자가 자기 성격과 건강과 전문성에 맞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겠잖아요. 나는 외향적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내향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면 안 되겠고, 나는 예를 들면 뭐 배 만드는 거를, 배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배를 만드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창업 아이템은 뭘로 할 것인지, 창업 아이템 선정할 때는 창업자와 적합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업종의 순환적이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창업 자금인데,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선정을 했으면 그 아이템에 맞는 적정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그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이커머스를 하려면 뭐 사업장이 없어도 되겠지만, 점포는 어디를 내고, 그 점포를 내려면은 그 뭐 임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월세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업장,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장을 어디에 낼 것인지, 뭐 상권이나 입지 분석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창업의 4요소라고 하고 전통적인 것이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창업자가, 아니 저 창업의 요소를 선정을 했고, 이제 창업자의 이제 핵심이 창업의 가장 핵심이 이제 창업자죠. 즉 기업가입니다. 그러면 기업가는 어떤 정신으로 이 창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고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 있고, 뭐 학자는 학자의 정신이 있겠죠. 그러면 기업가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성공 요인으로 무장한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요약해 보면 뭐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성취 지향성으로부터 공동체 정신까지 이렇게 다양한 성공 요인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교과서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용어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가 혁신 이런 시간에 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기에 나온 사례를 또 나오다 보면, 아하,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현실적으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을 사례를 들어서 그 정주영 회장님의 몇 가지 그 성공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기업가 정신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몇 등으로 졸업했느냐? 2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1등한 사람은 뭐 했느냐? 정주영 회장이 그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간수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공부 잘하면 공무원이 되고, 공부를 못해야 뭐 사업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은 공부도 잘해야 되겠죠. 정주영 회장님은 2등으로 졸업을 해서 학교 다닐 때 뭐 배울 게 없었다고 그래요. 집에서 뭐 할아버지한테 그 논어, 맹자, 뭐 사서삼경을 다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2등으로 졸업을 했고 가출을 3번을 했어요. 그 마지막 가출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소판 돈을 또 가지고 가출도 했죠. 그래서 그 소판 돈을 가지고 가출을 해서 뭐 그 낭비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곳에 쓴 게 아니라 뭐 부기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가출하기 전에는 그 마을 이장 집에 가서 옛날에는 그 신문도 뭐 집집마다 보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 집이나 이 정도 되어야 신문도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신문도 보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서울상을 동경을 했죠. 그래서 그 거기에 이제 뭐 변호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그런 시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앞서가는 그런 거를 한번 보고 나도 서울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꿈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자녀나 혹시 손주가 있으면 뭐 초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을 시키고 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집에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적절하게 팔아가지고 이 소판돈을 가지고 가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회를 준다면 일단 정주영 회장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무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그 아무튼 사업을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사업을 잘 했어요. 하고 망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첫 번째 사례인 유엔군 묘지를 사례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서 태어나서 남북한 6.25 전쟁을 겪지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까지 밀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유엔군이 와서 사망을 합니다. 그 사망을 한 유엔군들을 본국으로 다 송환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뭐 비행편이나 대한민국에 뭐 공항도 없었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저 지역에 유엔군 묘지를 만들었어요. 그 1952년도에 전쟁이 한창 중인데 미국에 있는 VIP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묘지도 한번 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묘지가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러니까 저 때가 겨울이었는데 저 묘지를 어떻게 해라? 좀 갖고 달라. 잔디를 좀 입혀달라는 것이 미군 측의 주장이었어요. 요청이었어요. 근데 저거를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정주영 회장이 내가 하겠다. 그 대신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니 가격의 3배를 달라. 이래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했다? 정주영 회장 생각은 뭐냐면 저 묘지에 잔디를 심는 게 아니라 파란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낙동강 일대에 있는 보리밭에 가서 그 보리를 사다가 저기를 심습니다. 그 아주 좋은 책상이지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그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생각을 바꾸면 모든 일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댐. 물론 그 시간이 많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양강댐을 일본의 지식과 일본의 경험과 일본의 자본으로 소양강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자료, 한국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해보자. 그래서 소양강댐을 사력댐으로 만들죠. 그리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전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양강댐이 지금까지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소. 여러분들 조선소 하면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사례이지 꼭 이 사례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 조선소 만들 때 500원짜리 지폐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죠? 이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정주영 회장께서 영국의 버클리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겠는데 돈 빌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내놓고 야, 너네 영국에서 배를 잘 만든다고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너네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서서 이런 철갑선도 만들었다. 지금은 우리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민족들이 어려운 속에서 못 배워가지고 배를 못 만들었지만 우리 민족에게 어떤 동기만 부여된다면 너네보다 100년, 200년 앞서가는 이런 배도 만들 수 있고 말이야.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현대 본사에서
옥포 거기 거제도에 있는 이 현대조선소까지 오고 가면서 뭡니까? 정주영 회장은 잠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오고 가면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부 호텔이라는 잊지 않은 그 호텔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통행금지 모르시겠지만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고속도로에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시 땡 하면 고속도로를 출발을 해서 쭉 이 조선소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가면서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진출. 시간이 없어서 좀 급히 나가겠습니다. 중동 진출.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그 공무원을 보냈어요. 야, 그 5일 달러를 좀 벌어올 수 있도록 중동에 가서 일자리를 좀 봐라. 그래서 공무원이 저 중동에 갔습니다. 가니까 날은 뜨겁지요. 뭐 물도 없지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당신이 한번 가서 보고 당신도 안 된다면 나도 포기하겠다. 정주영 회장이 딱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다. 된다. 깜짝 놀랐죠.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낮에는 뜨거우니까 자자. 천막을 쳐놓고 에어컨을 틀고 자자. 그 대신 밤에 횃불을 켜놓고 공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거다. 그래가지고 건설부 장관,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 정주영 회장이 지원해달라는 거 다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중동에 가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5일 달러를 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된다? 뭐 다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저도 물론 군대를 퇴직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청운대학교 와서 강의하기까지 저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물론 저하고 정주영 회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겠죠. 기업가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정주영 회장처럼 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자신감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한번 하시면 창업도 잘 되지 않을까. 우리 창업경영학과에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 물론 정주영 회장님의 그런 거를 모델로 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러한 인물을 모델로 하시되 생각만큼은 정신만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정주영 회장님처럼 이런 어떤 기업가 정신, 하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뭐를 했습니까? 이제는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정말 뭡니까? 지하 자원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하 자원도 없고 다만 있다는 거는 인적 자원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적 자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의 이렇게 사회에 왔는데 어째 한번 돌아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도부터 이제 베이비붐 세대에서 63년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953년 7월 27일 날 종전이 됐어요. 그다음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들이 막 태어난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베이비붐 세대 핵심 세대가 58년 세대입니다. 58년 개띠 유명하죠. 58년 개띠. 이 당시 58년 개띠가 태어나던 시대에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국이 지금은 한 10개국 내외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면 한 150개국 정도 됐어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이 당시 유엔 가입도 안 했죠. 그렇지만 아무튼 유엔 가입국 한 150여 개국 되는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 수를 말하면은 지금의 저 아프리카 어디 방글라데시 이 정도. 아무튼 147등, 8등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있었죠. 그게 58년 개띠가 태어난 나라의 국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58년 개띠가 30살이 되던 88년도에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88 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58년도 개띠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리라고는 아마 이 국제사회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올림픽을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한 10년 후에 96년도에 우리나라가 뭘 합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IMF 사태를 맞이하죠. 너무 빨리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 어쨌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30년 후에 2018년도에 뭘 합니까? 평창에도 동계올림픽을 하지요. 이렇게 아무튼 역사의 질곡을 겪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왔습니다. 이러는 기업인들의 생각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뭡니까? 이런 기업가 정신보다는 뭐 3포 시대니 뭐 6포 시대니 뭐 M포 세대니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이런 정신들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잠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아이템은 뭐를 선정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방금 전에 들었지만, 정주영 회장님은 뭐 이런 아이템을 선정하면서 뭐 고려 조건, 뭐 선정시 조건, 뭐 이런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했든지 아무튼 운이 좋았든지 잘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아이템 선정을 할 때는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을 해야 되고 소비 성향을 이해를 해야 되고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라는 게 뭡니까? 유행을 지나서 미래를 보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봐서 소비자의 어떤 취향이나 소비자의 기분, 소비자의 문화적인 가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게 이제 소비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나 경쟁력이라는 거는, 지속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지속성이 있는 거냐. 요새 최근에는 뭡니까? 지속 가능한 뭐 환경, 그런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뭐 이런 이제 용어들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는, 지속성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템이 상대방이 모방을 할 수 없어야 돼요. 물론 영원히 모방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내가 어떤 창업에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가기 전까지 모방이 안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동안 자원이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자원 선순환에 대해서 경험을 우리가 극심하게 겪은 게 뭐냐면, 한일 간의 반도체죠. 작년도에 일본에서 갑자기 반도체 핵심 소재 세 가지를 그 수출을 중단을 했죠. 아무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뭡니까?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것을 일본으로부터 일본 의존도를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부장에 대한 또 정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내가 만든 서비스나 재화나 용역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고, 그 고객 유치만 하면 뭐 합니까? 다 뭐 공짜로나 무료로나 이렇게 가져간다면 그 수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다양한 수익 모델에 의해서 내가 이익이 생겨야 돼. 기업의 기본 목적이 이익 창출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템은 또 자신에게 적합해야 되고, 아까 잠시 전에 설명드렸지만 상권과 입지를 설명드렸잖아요. 그 상권과 입지에 적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템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이런 기업 그 아이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미 그 트렌드를 읽었을 때 거의 뭐 그 이제 끝마무리 가는 것만 안 되고 시작해서 성장하는 이런 아이템이 이어야 되겠죠. 참고적으로 그 유망한 아이템은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소비자가 지금
그다음에 또 지금보다는 미래에 원하는 아이템, 그다음에 자금 회전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되어야만이 고객이 유치가 되고 고객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익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이나 어떤 입지 조건에 만족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법과 뭐 중국의 법과 일본의 법이 뭐 조금씩 틀린데 그 현장에 맞는 아이템, 또 지역별로도 틀리죠. 뭐 저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충남이나 뭐 서울이나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무튼 그런 입지에 따른 아이템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자 적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창업자가 자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창업자의 자금 규모에도 맞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창업자의 어떤 현장 경험이나 지식 정보가 충분함. 그래야 이 창업자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뭐 고장이 나면 정비도 해줘야 되고 그런 AS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 정보가 충분한 아이템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음? 여러분 주목할 만한 아이템은 물론 이 주목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 뭐 다 성공하느냐 또 뭐 그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보를 사고 판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사고 파는 아이템, 또 잠시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미래 세대형 아이템, 그다음에 개인용 셀프 맞춤형 아이템, 외식 관련 아이템, 그다음에 아웃소싱이나 뭐 이런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이고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용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퇴직을 5, 60대에 퇴직을 한 사람들이 이제 뭐 건강이나 여가나 문화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이 이제 있죠. 또 그런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필요한 제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인젤이나 뭐 에듀테인먼트 재택근무에 관련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에 맞는 뭐 아이템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거는 이제 또 아이템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과목에서 또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거니까 그때 또 세부적인 건 배우도록 하고, 이런 창업자의 정신과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